엔캠 포함해서 솔브렌 홀딩스 동아기업 철저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캠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엔캠은 작년 기준으로 대략 9만 5천 톤에서 캐파를 80만 톤까지 늘린다고 했으니까 8배 이상 확장한다고 했고, 그게 본격적으로 미국에 집중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최대 수혜를 받을 거라고 했고요. 왜냐면 미국의 지금 미국과 북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 전액이라는 업체가 다 중국의 틴치라든지 캡캠이라든지 중국 업체가 싹쓸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미국이 보조금에서 중국 밸류체인을 쓴 거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IRA 첨단 생산세액공제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중국 밸류체인 배제 동시에 두 가지의 수혜를 받을 거라서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고요. 북미 시장 조기 선점을 할 거다. 그리고 중국의 전액 업체를 상당 부분 뺏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려면 지금 그 엔캠이 지금 올해 24년 말 기준으로 14만 톤의 캐파를 늘리고 25년도에 텍사스에 10만 톤, 그러니까 조지아 14만 톤, 텍사스 10만 톤이니까 24만 톤인데, 그러면 매출로 치면 대략 1조 8천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1조 8천억이 엔캠이 작년 매출이 4,485억이니까 그러면 매출이 4배 늘어나는 건데, 4배가 당장 내년에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 10만 톤도 바로 10만 톤이 가동률이라든지 불량률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고, 그 가동률 잡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생산 캐파도 10만 톤이 한 방에 다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만 톤, 2만 톤, 3만 톤, 5만 톤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굉장히 단기간에 좀 수급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조금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지금 그 IRA에 관련돼서 당장 24년도에 전액과 분리막이 수혜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양극재에 대한 23년도에 쏠림이 있었다면 지금 24년도 3월까지는 지금 이 전액에 대한 쏠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전액을 따라서 진입을 한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전액보다 분리막 쪽 밸류체인에는 이제 SK에 납품하는 SKI 테크놀로지가 있고, 삼성 SDI에 납품하는 W스코업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엔캠이나 동아기업이나 솔브렌 홀딩스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근데 분리막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A 24년도 당장 수혜를 받습니다. IRA 수혜를 받는 첨단 생산세액 공제에 수혜를 받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전액보다는 분리막 쪽이 워낙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분리막 쪽으로 공략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요. 근데 분리막 쪽도 공략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작년에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았다가 제가 계속 유심히 보는 거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밸류에이션도 싸지만 23년도에 상대적으로 LG엔솔이나 SK온 대비 보수적으로 전략을 가져갔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작년에 보수적으로 가져갔던 게 오히려 안정적인 실탄을 마련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의 밸류체인이 상당히 계속 주목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거는 데이터로도 말해줍니다. 올해 1월 달에 삼성 SDI가 LG엔솔, SK온 포함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1월 달에 삼성 SDI는 미국에서 지금 69% 성장을 했고요. 물론 LG엔솔도 54% 높은 성장을 했지만 가장 국내 업체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도 CATL이 40% 성장했고 LG엔솔이 21% 성장한 반면에 삼성 SDI가 33%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유럽과 북미에서 작년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면 올해는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서 삼성 SDI의 밸류체인인 WCP라는 분리막 회사가 저는 밸류에이션 상에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TC스틸 같은 경우 굉장히 재미난 회사입니다. TC스틸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 포장재에 들어가는 강판을 만드는 회사고, 이 강판 중에 이 석도강판이라고 하는 주석 도금 강판이 메인인데, 주석 도금 강판도 너무 재미난 거는 세 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KG 산하의 KG 스틸, 그 다음에 TC 스틸, 그 다음에 지금 이름 바뀐 신화 다이나믹스 세 개 회사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회사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석도 강판이란 주석동금 강판에 그냥 캐시카우가 매출과 이익이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석도 강판이 앞으로도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석도 강판의 원재료인 석도 원판 BP라고 하는데요. 석도 원판 자체를 다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딱 이 세 업체 KG 스틸, TC 스틸, 그다음에 신화 다이나믹스 세 업체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원재료 자체를 공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이 회사들이 그냥 매출이 계속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원통용 배터리가 앞으로 부각받을 거라고 보니까 원통용 배터리의 케이스를 니켈 도금 강판을 쓰는데 니켈 도금 강판 역시도 독점입니다. 이 회사가. 왜냐하면 니켈 도금 강판 지금 할 수 있는 회사가 역시나 KG 스틸, TC 스틸 정도거든요. 국내는. 그다음에 지금 신규로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가 동국산업이라는 데인데 동국산업은 지금 재무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동국산업이 진짜 빨라야 25년도에 들어오면 경쟁사라고 할 만한 데는 뭐 KG 스틸하고 동국산업 두 군데인데 둘 다 그 캐파 차에서 월등히 차이가 나고요. 니켈 도금 강판 국내 독점인데 니켈 도금 강판 관련돼서 35년 만에 캐펙스를 작년 2023년 11월에 1,100억 넘게 1,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캐펙스를 2배 이상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니켈 도금 강판 자체가 연간으로 글로벌 25% 성장하는데 TC 스틸이 국내에서 완전 독점이고 아까 11월 달에 캐파 증설해서 21만 톤까지 캐파를 늘려놨거든요. 그럼 21만 톤이면 국내는 거의 전무후무한 상황이고 해외 경쟁사가 일본의 NSC, 그다음에 토요코한, 그다음에 인도의 타타스틸 정도입니다. TC 스틸을 제외한 글로벌 이 니켈 도금 강판 만드는 데가 일본의 NSC, 그다음에 토요코한 그리고 타타스틸인데 세 군데 글로벌 경쟁사들의 캐파를 다 합한 것보다도 TC 스틸이 캐파로는 가장 큰 글로벌 1등 캐파가 될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21만 톤이면 엄청난 양의 캐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능력이 3배 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독점 구조를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원통용 시장 자체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캐파가 전체 글로벌 원통용 시장이 보통 LG엔솔하고 삼성, SDI, 파나소닉, 뭐 테슬라 정도만 얘기하는데 원통용은 계속 앞으로 이제 SK온이라든지 기타 뭐 중고 업체들도 원통용에 진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2030년까지 951 기가와트시면 연평균 40% 넘는 성장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연평균 시장 성장하는데 당연히 그 원통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이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니켈 도금 강판도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당장 내년까지 당장 4배 이상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2030년까지는 75만 톤으로 10년간 약 10배 이상 성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켈 도금 강판이 아직도 TC 스틸의 독점 구조가 최소한 2026년까지는 깨지지 않을 것 같고 TC 스틸이 가진 이 원통용 배터리 관련돼서 이 용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접에 대한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관련돼서 TC 스틸만 이중으로 말려 있는 완벽한 그 밀착 도금 용접 구조가 이 TC 스틸의 계속 독점 납품 구조를 가능하게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동원 시스템즈나 동원 시스템즈만 지금 동국산업으로 다변화하려고 하는데 이 동국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후속 주자로 들어오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 간격을 늘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니켈 도금 강판에서 매출 잡히는 거, 이 캐파 늘린 거가 아마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잡힐 거라고 보는데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이 주석 도금 강판보다 니켈 도금 강판이 마진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 니켈 도금 강판이 올해 2023년 작년에 3천억대 정도 매출 나왔다면 올해는 4,500억대 정도 니켈 도금 강판이 매출이 뭐 45%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니켈 도금 강판이 매출이 45% 늘어나면 이익은 2배 이상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니켈 도금 강판 때문에 마진 구조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그러면 TC 스틸이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니켈 도금 강판이 24년도에 처음으로 기존의 캐시카우인 석도 강판, 주석 도금 강판을 앞지르는 해가 될 거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HBM이라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인데 HBM 반도체 자체가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높은 밀도로 높게 쌓아서 기존 D램 메모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데이터 처리가 빠르게 그리고 데이터 처리가 효율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HBM 그 메모리 반도체를 쌓으려면 그 TC 본더라는 장비를 통해서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멍 뚫어서 연결하는 장비가 한미 반도체가 거의 국내에서는 독점으로 압도적으로 그 장비 개발에 했고 그 장비 개발을 토대로 하이닉스에 납품을 한 거고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관련돼서 삼성이 주춤한 사이에 HBM 반도체를 독점 납품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도 받으면서 하이닉스의 최대 수혜를 받았던 한미반도체가 간 거고 아직까지도 한미반도체의 그 TC 본딩 장비를 할 수 있는 국내 회사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독점력 측면으로 상당히 좀 부각받은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HBM 관련주 중에서 사실은 기술적인 난이도로 치면 TC 본딩 장비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HBM 관련돼서는 하이닉스만 하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도 하고 마이크론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HBM 공정 안에서 어려운 거는 이 램리서치가 하는 깎는 TSV 식각 그 다음에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하는 CMP 그리고 디스코라는 회사가 하는 다이싱 그리고 이 토아라는 회사가 하는 몰딩 그러니까 식각, CMP, 다이싱, 몰딩 이게 어려운 공정인데 이거는 이미 일본, 미국 장비사들이 다 싹쓸이 한 거고 그 와중에 그 TC 본딩이라는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를 한미반도체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으로 납품하면서 상당히 부각받은 측면이 있고 결국은 HBM 자체를 빅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DDR5보다 훨씬 웨이퍼에 더 적은 수의 다이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은 수의 생산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려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캐파도 필요하면서 수율도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수율 향상을 위한 테스트나 검사 장비나 계측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테스트, 검사, 계측, 세정 그리고 어닐링 이 장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장비 쪽도 KLA라든지 어드만 테스트라든지 테러다인이라든지 온투 이노베이션 같은 글로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해외 업체가 다 주목을 받았고요. 이런 쪽 국내 업체들이 신규로 도전하면서 최근에 엄청나게 주목받았던 회사가 이런 계측 장비를 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주목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어닐링 장비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TC 본딩 독점이었다면 어닐링 장비의 독점이었던 HPSP 같은 회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기술 난이도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TSV 식각 같은 경우는 램리서치가 거의 독점인데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 1024개 그 홀이 있습니다. 그 홀에 찌꺼기나 잔류물이나 이런 부유물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제거해주는 세정 장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 장비 쪽은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건식에는 PSK 홀딩스 그래서 최근에 또 이 세정 장비의 PSK 홀딩스가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습식 장비 쪽에 이 제우스라는 회사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HPSP 장비가 압도적인 한미반도체급의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어서 기술적인 난이도에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그 한미반도체 TC 본딩급이라서 HPSP가 주목을 받고 있고 HPSP도 독점입니다. 근데 HPSP 같은 경우 이 기존에 쓰던 기술적인 부분은 완전 체인지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는 그 그러니까 어닐링 장비가 뭐에 필요한 거냐면 반도체 그 웨이퍼 표면, 계면이라고 하는 데를 인위적으로 전기적 특성을 띠려고 붕소나 인 같은 소위 말한 그 저희 치아 구조 좋게 하기 임플란트 심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웨이퍼 표면에 붕소나 인 같은 걸 넣어서 전기적 특성을 띠게끔 인위적인 장치를 취하는데 그 인위적인 붕소나 인을 넣는 과정에서 계면에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계면에 있는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닐링 장비를 쓰는 건데 기존의 어닐링 장비는 고온, 일본 장비들 높은 온도로 계면 스크래치를 막았는데 높은 온도로 하는 거에 한계점이 생긴 겁니다. 높은 온도로 하니까 계면에 쓰는 물질, 그 유전율 물질에 메탈이 녹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탈 녹는 현상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메탈 녹는 거를 또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온도를 높이지 말고 압을 높이자 해서 고압 수소로 하니까 메탈이 녹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특허가 걸리면서 이제 독점 구조로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쓰니까 웨이퍼 표면의 결함도 해소되면서 메탈이 녹는 현상도 없으면서 수율까지 개선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반도체 업체들은 미세화도 하면서 생산 그 수율도 높아야 되는데 미세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미세화 진행 과정 중에 계속 웨이퍼에 스크래치가 계속 결함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웨이퍼에 스크래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적은 웨이퍼에 칩을 더 많이 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스크래치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일본 업체 고온으로 하다가 고온으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탈 녹는 현상도 발생하고 고온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반도체 공정을 다 고온에서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반도체 공정 내에서도 1000도 이상에서 하는 것도 있고 300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450도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300도나 450도 저온에서는 일본 장비를 쓰면 다 반도체 수율이나 미세 공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온에서도 쓸 수 있으면서 계면 결함도 개선하면서 소위 말한 메탈이 녹는 현상까지 다 방어해 주는 게 압도적으로 그 HPSP 장비이기 때문에 HPSP 장비가 그냥 매출가익이 폭증한 상황인 거고